이번 영상은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용어가 대중들에게 흔하게 알려졌죠. 분노 조절 장애는요, 사소한 자극에도 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서 폭력적인 언행이 신체화되는 걸 말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은 분노할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에게 험악한 폭언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고 혹은 물리적인 폭행을 가합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갑질 사건들, 그리고 도로 위에서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는 것도 분노 조절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은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상당히 괴롭게 만듭니다. 그중엔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사례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교 사회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어른에 대한 예의 범절을 상당히 중시해 왔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선 항상 언행을 조심하는 그런 예의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듭할수록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사건 혹은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점점 더 빈번하게 벌어지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 중에도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을 점점 더 흔하게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냐? 폐륜아 아니냐?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때릴 수 있냐라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엔 그런 일들이 상상 이상으로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식에게 폭행당한 부모님들이 창피해서 혼자만의 비밀로 숨기고 살 때가 많다 보니 서로 공유를 못할 뿐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살해를 당해야 뉴스로 다뤄지고 폭행 사건은 너무 흔하니까 뉴스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선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벌어지고 있고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자식들의 부모 폭행, 하지만 피해 부모들이 쉬쉬하고 있어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식들이 부모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대체로 청소년 이후 시기입니다. 물론 초등생 때부터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초등학생 때까진 부모 말을 곧잘 들어요. 그런데 중고생 정도가 돼서 머리가 커버리고 키가 엄마 아빠랑 비슷해지거나 더 커지면 그때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반항을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엔 쌍욕을 하거나 주먹을 날리거나 발길질을 하면서 부모를 때립니다. 어쩔 땐 흉기를 들고 부모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딸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엔 그래도 아빠가 힘이 세니까 완력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다 큰 아들이 폭력을 쓰면 힘센 아빠들도 쩔쩔매고 겁을 냅니다. 자기보다 키가 더 큰 아들이 주먹을 날리고 칼을 휘두르면 아빠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나 자식을 때리면 신고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 신고를 꺼려하죠. 부모를 때린 자식들 중엔 그때마다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치만 후회하면 뭐 하나요?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때리고 살면서 자기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왕노릇을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부모가 자식을 어릴 때 많이 학대해서 저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생각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뱅이 아빠가 어린 자식을 자주 학대했거나 엄마가 매일 아이에게 화풀이 삼아 심하게 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장한 자식들이 복수심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엔 부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겠죠. 죄 없는 어린 자식 끔찍하게 학대했다면 사실 부모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 노릇을 잘 했는데도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식이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해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자식을 학대한 적도 없고 좋은 성적 받아오라고 스트레스를 준 적도 없다고 해요. 부모로서 섭섭치 않게 해줬는데 자식이 저렇게 과격하게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소한 사건에서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맞벌이 하면서 얘를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맡겨서 그런가? 얘가 어릴 때 내가 야단을 좀 쳤던 걸 기억해서 저러는 건가? 내가 얘한테 다른 형제들보다 관심을 좀 덜 줬나? 내가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좀 자주 했던 거, 그것 때문일까?
내가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부모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런 식으로 별의별 추측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엔 페루나가 아닌 자식이 없겠죠.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때리면서 대드는 자식이 미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죠. 부모가 딱히 학대를 한 적도 없고 온정으로 키웠음에도 그 자식들은 왜 부모를 끔찍하게 미워하고 욕을 하면서 때리는 걸까요? 수많은 상담 사례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고3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교 1, 2등을 다투던 모범생이었고요. 특목고에 진학했을 정도로 아주 두뇌가 명석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A양은 고3이 되면서 엄마와 아빠를 수시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고 씨발년이라는 욕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나서려는 아빠에게도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아빠가 힘으로 제지하려 하자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A양은 남들이 보는 곳에선 얌전하게 행동했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부모를 폭행하면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A양의 엄마는 학교 교사였고요. 아빠는 공무원이었는데 아주 가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엄마는 A양에게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었고 아빠는 역시 A양과 자주 놀아주는 딸바보였습니다. A양은 4살 아래 남동생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A양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올백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굳이 딸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실천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A양의 속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A양은 부모님에게 지적당하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꼬투리 잡히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항상 숙제도 미리 하고 시험 공부도 미리미리 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중학교 3학년까지는 대부분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A양은 남들보다 더 특출나고 싶은 욕심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전교 부회장도 역임했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범생 딸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진학을 권유했고 A양은 부모님 뜻에 따라 특목고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A양에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고1 때부터였습니다. 늘 전교 1등을 하던 A양은 특목고 첫 시험을 치렀는데 반에서 10등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A양은 성적표를 받고 공황 발작처럼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현기증이 심해졌습니다. 다음 시험이 다가올수록 두통과 복통도 심해졌습니다. A양은 영재들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부모님께 자퇴하고 싶다고 했으나 부모님은 어렵게 들어간 특목고를 왜 관두냐며 반대했습니다. A양은 부모님이 딸의 고통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본인들 고집만 내세운다면서 화가 나고 우울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중3 때까지도 모범생이던 딸이었으므로 잘 극복할 거라고 기대했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 학교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A양에겐 학교가 지옥 같았습니다. 10등 안에도 들지 못해서 남들보다 한참 뒤떨어져 보이는 게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A양은 부모가 자기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부모님은 자퇴하려는 A양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억압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든 어르고 달래서 특목고를 계속 다니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A양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데도 부모가 자기들 만족만 챙기려 한다며 화가 났고 그때부터 반항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문을 쾅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부모와 대화를 차단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가족들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딸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져 갔죠. 그리고 고3이 되었습니다. A양은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요. 그걸 알게 된 엄마가 남친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대학 가서 사귀라며 그만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 사실에 분노가 폭발했고 엄마에게 욕을 하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랑 그의 사이를 갈라놓냐며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평소 마음 기댈 곳이 없어서 남친에게 의지했던 A양은 남친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부모에게 앙심까지 품었습니다. 엄마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A양은 엄마를 때렸습니다. 폐륜을 저지르는 딸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빠가 A양을 때린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A양은 아빠에게 칼을 휘두르고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며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아봐도 뾰족한 답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로 예민할 테니까 가급적 아이를 자극하지 말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혹시 딸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은 없을까 깊이 고민도 해봤습니다.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서 엄마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고민한 적도 많습니다. A양은 엄마를 때리고 나면 항상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때리는 순간에는 자기도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를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3 때까지도 모범생이었으면서 자신을 학대하지도 않은 평범한 부모 아래서 자란 A양은 왜 갑자기 부모를 때리는 페루나로 뒤바뀐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양에게 엄마가 낙태한 동생의 영혼이 빙의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양의 엄마는 A양이 2살 때쯤 둘째를 가졌습니다. 교사였던 엄마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자녀를 둘만 갖길 원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장손이었으므로 둘째를 꼭 아들로 낳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성별이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바람대로 아들을 낳기 위해 그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을 갖게 되었고 그 아이가 A양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낙태된 둘째의 영혼이 언니인 A양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습니다. 둘째의 영혼은 딸이라는 이유로 흠잡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지적당하는 걸 두려워해서 뭐든 완벽하게 준비하려 했고 남과 비교당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특목고에 가면서 영재들 사이에서 등수가 떨어지고 비교당하게 되자 극한의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언니인 A양의 몸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부모를 향해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B라는 20대 후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이후로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문제를 자각하고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받았던 겁니다. B씨는 아버지가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을 정도로 집안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신사적인 매너를 가진 분이었고 어머니도 학식이 높고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이었지만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용돈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왠지 자기가 원하는 걸 부모님께 말하면 모두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있어도 감히 용돈을 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B씨가 대학생이 되어 부모님은 그에게 해외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는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는 차마 용돈을 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해서 그는 용돈벌이를 위해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빚이 점점 늘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빚이 늘어서 그는 부모님이 보내준 학비까지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그 소식이 부모님께 알려지면서 그는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도박을 끊지 못해서 계속 부모님이 수억 원대의 빚을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부모님은 B씨의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체크카드만을 쓰도록 해서 사용할 때마다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자 B씨는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B씨가 또 도박을 할까봐 계속 감시와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B씨가 부모님을 때리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로 지내는 모습에 아버지가 그에게 쓸모없는 새끼, 넌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라는 말을 내뱉었고 그 순간 B씨는 이성을 잃고 아버지를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했습니다. 아버지도 자식의 한심한 모습을 참다 못해 내뱉은 말이고요. 그때까지 수억 원의 도박빚을 부모님이 갚아줬고 자기가 잘한 게 전혀 없는데도 B씨는 억울하다는 듯이 아버지를 두들겨 팼고 옆에서 아들을 비난하던 엄마까지 때렸습니다. B씨는 그 순간엔 살인까지 저지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B씨는 엄마와 아버지가 부모로서 그 행동에 대해 뭔가 지적을 하면 이성을 잃고 쌍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반복되었고 항상 저지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폭력성이 심해지자 B씨는 아무래도 부모님을 자기가 해칠 것 같아서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해서 부모님을 때리는 것 외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고소당한 적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의 성격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사적인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B씨는 어쩌다 이렇게 부모와 애인을 때리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된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B씨에게 그의 어머니가 낙태한 동생의 영혼이 빙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B씨를 첫째로 낳은 후에 3살 아래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계획을 딱 둘만 갖기로 했던 부모님은 셋째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낙태시켰습니다. 낙태당한 셋째의 영혼은 자연스레 B씨에게 빙의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철저히 거부당한 영혼이 빙의된 상태에서 B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그 요구를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용돈이 필요해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다가 결국 도박이라는 방법으로 용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자식으로 낙태당한 그 영혼의 트라우마 때문에 쓸모없는 새끼, 넌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라는 아버지의 말에 분노가 폭발해서 부모님을 폭행하게 된 겁니다. 뉴턴의 제3운동 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뭐냐면요. A가 B에게 100의 힘을 가하면 B도 마찬가지로 100의 힘을 A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큰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으면 가로수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트럭도 그만큼 찌그러지죠. 그래서 힘은 무조건 상호작용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받은 대로 돌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100만큼의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면 자녀도 그만큼의 사랑의 에너지를 부모에게 보내줄 겁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100만큼의 폭력의 에너지를 보내면 자녀도 그만큼의 폭력의 에너지를 부모에게 보내주겠죠.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100만큼의 사랑을 주면서 키웠는데도 심각한 폭력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분명 당신이 자녀에게 100만큼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요, 어쩌면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이 채널의 영상에서 누누이 양자 물리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입니다. 원자는 입자와 파동의 동시적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입자 상태가 아니더라도 파동 상태로 영구히 보존됩니다. 태아 역시 원자로 되어 있죠. 거기엔 아주 끔찍한 폭력적 자극들이 가해지고 낙태가 됩니다. 낙태를 시켜도 생물학적으로만 죽은 것이지 에너지적으로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멀쩡한 상태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자극으로 상처를 입고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채 살아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낙태아의 영혼은 원래 엄마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자녀의 몸에 빙의돼서 하나의 에너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낙태령은요, 부모에게 끔찍한 폭력의 에너지만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낙태 당시와 유사한 자극을 주게 되면, 즉 차별, 외면,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악감정이 폭발해서 부모를 구타하거나 심하면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되면 이 부모 눈에는 그 자녀가 본인들이 곱게 키운 그 아들, 딸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저 페루나로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합니다. 양자 물리학이 밝혔듯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곱게 키운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당신이 뱃속에서 학대하고 죽였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가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랑으로 당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 참을 수 없는 증오심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 증오심을 참지 못해 부모님을 때리거나 혹은 살인 충동까지 느끼고 있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서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분노의 감정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부모에게 뱃속에서 아무 죄 없이 살해당한 억울한 낙태령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소개한 A씨와 B씨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령에 빙의되어 부모를 증오하고 폭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